지금까지도 슬라이드를 만지작거린 이유는 어려워서였고요. 사실 제가 지금까지 평생에 강의해본 것 중에서 가장 어려운 주제인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저희 학생 때부터 은사님이시고 워낙 제가 존경하는 선생님이시고 해서 박지원 선생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시면 제가 뭐 거부할 수 없죠. 네 선생님 그래야지 뭐 제가 뭐 토를 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강의를 맡기시길래 아 예라고 얘기는 하고 속으로는 큰일 났다 이제 그렇게 하면서 유일한 핑계는 뭐 다른 일정이 겹쳐서 뭐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1년 반 전에 얘기하시니까 그럴 수도 없고 뭐 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1년 반 동안 계속 마음을 졸이다가 이제 어제 밤까지 계속 마음을 졸이면서 어떤 얘기를 할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이제 저는 유전체 연구를 하는 사람이긴 한데 이 종교와 유전체라는 거를 어떻게 이제 결부시켜서 얘기를 할까? 그냥 사실 유전체 얘기만 하라 그러면 그냥 할 건 많은데 유전체와 종교를 어떻게 연결시킬까 고민도 많이 했고, 근데 또 좀 찾아보긴 했어요. 이런 거 관련된 책이나 논문들이 있나 보니까 많지는 않은데 좀 있긴 한데, 이제 뭐 여러 가지 주제들이 이제 주로 이제 인간 게놈 프로젝트가 완성되는 2000년대 초반 무렵에 좀 몇 개 글들이 있고, 그때 이제 약간 도덕적인 문제, 그러니까 유전자 검사나 이런 것들의 도덕적인 문제를 종교적으로 어떻게 풀 것인가라는 문제라든가, 뭐 이런 몇 가지 주제가 있지만 이제 아마 이 여러 사람들이 다뤘던 내용 중에 아마 이런 게 큰 이제 주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종교라는 게 저도 뭐 종교에 대해서 깊은 지식이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 알고 싶은 것 중에 결국 인간의 존재에 대한 어떤 질문도 이제 종교의 한 근원적인 질문일 텐데, 이 인간 게놈이란 것도 결국은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하나의 답을 일부나마 뭐 인간의 여러 가지 측면을 영혼과 육체로 나눠서 생각할 수도 있고 또 뭐 유물론적으로 생각하면 그 영혼이나 생각 같은 것도 다 신경의 시냅스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견해가 있겠습니다만 적어도 인간의 어떤 육체적인 측면을 결정하는 설계도로서의 게놈이란 것 때문에 이제 인간의 어떤 본질에 대한 이제 측면으로서 종교와 비교된 글들이 좀 있기는 했습니다. 사실은 이게 뭐 저도 이제 공부를 좀 하다가 뭐 찾았습니다만은 너 자신을 알라? 뭐 이게 델파의 신전에 적혀 있는 글이라고 하고 소크라테스가 이제 한 말이라고도 하지만 어떻게 하면 되나요? 네. 이게 닦여지질 않네요. 좀 제가 닫아보겠습니다. 지금 컴퓨터 작동할 때까지 나와요. 네. 따서 잔뜩이 안 쓰시네요. 네, 고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생명체의 특성 중에 이제 생명체가 다른 어떤 다른 개체와 차별되는 게
그 자신의 설계도가 자신의 몸속에 들어있다. 뭐 이런 얘기를 저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좀 적절한 비유가 될지 모르지만 예를 들면 칼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에 대한 설계도는 대장장의 머릿속에 있다면 생명체가 어떻게 만들어진 것인가 하는 설계도는 생명체가 스스로 가지고 있다는 면에서 굉장히 이제 독특한 점이 있고, 근데 그 생명체가 드디어 이제 자신의 설계도를 이제 읽어보려고 한다. 이제 그게 인간 개념 프로젝트에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그 충격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 개념 프로젝트를 와 관련돼서 이제 많은 이제 그 여러 가지 논란이나 글들이 많이 나왔고요. 뭐 여기 이제 아시는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 그 1990년대 좀 직전에 시작해가지고 2000년에 초안이 완성됐고 인간 게놈을 결정한 30억 글자를 한번 읽어보겠다 하는 그런 프로젝트였었고요.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 원래 그 크레이그 벤터 박사가 시작을 했다가 이분이 이제 또 나중에 또 이렇게 회사를 차리고 나가는 바람에 프랜시스 콜린스 박사가 뒤를 이어받아서 둘이서 이제 경쟁해가면서 두 그룹이 서로 경쟁해가면서 이제 막 싸우기도 하고 이런 와중에 이제 클린턴 대통령이 중재를 해서 둘이 동시에 이제 끝낸 걸로 일단 하고 좀 마무리를 한 그런 이제 그 역사가 있는 좀 굉장히 재밌는 프로젝트입니다. 근데 이제 인간개념 프로젝트가 그 어떤 면에서 이제 그 이 생물학뿐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좀 과장해서 인류 과학사 아니면 더 나아가서 인류 역사의 10대 사건에 포함될 정도의 큰 사건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인간의 그 설계도를 한번 읽어보자 해서 다 읽은 어떤 그런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개놈 프로젝트의 완성과 더불어 이제 유전체학이 시작됐고요. 이제 제가 오늘 유전체학에서 얘기를 하기 전에 아무래도 여기 전문가님들 계시지만 그 유전자 얘기를 하려면 조금은 생물학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아주 생물학의 제일 기초 부분 조금만 얘기를 하고 유전자 얘기를 좀 하고 그다음 개놈 얘기를 다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전부터 우리가 이제 뭐 동물을 교배시키거나 식물을 연구하면서 부모에서 자식 세대로 뭔가 전달되는 뭔가가 있다. 뭐 멘델 얘기도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이제 그래서 그런 뭔가가 전달되는 뭔가가 있다. 그걸 우리가 유전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 유전 물질이 뭔가를 탐구한 그때 그게 우리 몸에 있는 세포 속에 있는 DNA라는 물질의 그 유전의 본질이다라는 걸 알게 됐고요. 그 본질은 다시 알고 보면 그 안에 있는 이 네 개의 염기, A와 G와 C와 T라는 네 개의 염기가 어떻게 순서대로 조합되어 있느냐 하는 그 염기의 순서 정보가 바로 유전의 정체다라는 걸 이제 20세기에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 생물학에서 가장 중요한 원리라고 하는 중심 원리, 센트럴 도그마라고 하는 원리가 이제 그 20세기에 이제 발견이 됐는데, 그 DNA가 RNA를 만들고 RNA가 단백질을 만든다 하는 이제 그런 원리가 되겠습니다. 좀 소개를 드리면, 그 인간의 모든 생명체 이제 세포는 단백질이라고 하는 이제 물질이 이 생명체의 모든 기능을 결정하는 일종의 이제 제일 중요한 부품들이고요. 이 단백질이 모여서 세포의 기능을 결정하는데, 이 단백질을 만드는 모든 정보가 일종의 설계도가, 이 부품을 만든 설계도가 모여 있는 책자가 이제 DNA가 되는 것이고요. 이 DNA가 단백질로 번역되기 위해서 중간에 필요한 부분만 좀 복사해서 쓰는 일부 좀 복사해서 쓰는 청사진 같은 부분이 이제 RNA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DNA가 RNA를 만들고 RNA가 단백질을 만든다 이런 원리가 되겠고요. DNA는 특이하게 자신을 복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보 물질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DNA 원리는 굉장히 간단한데 이게 두 줄로 서로 짝을 짓고 있고 A는 T하고 C는 G하고 짝을 이룬다. 이 원리 하나 가지고 모든 게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짝을 이루고 있는데 이걸 지퍼 가르듯이 쭉 가르고 나면 A는 T랑 C는 G랑 짝을 이룬다는 성질 때문에 두 개 가르고 나서 가만히 놔두면 다시 짝을 짓고 나면 원리랑 똑같은 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똑같이 복제할 수 있다. 복제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정보를 보존하면서 유지할 수 있다. 이게 이제 DNA 복제 원리이고요. 이제 RNA라고 하는 물질은 역시 비슷하게 A, C, G, T 대신 U라는 게 있는데 역시 C와 G, U와 A가 이제 짝을 이루는 성질이 있어서 요 DNA 일부를 조금 갈라내고 나서 여기를 RNA를 합성시키면 T의 자리는 A가, C 자리는 G가 이렇게 붙고 나면 요 RNA 서열은 요 서열과 굉장히 똑같은 서열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걸 복사 뜨는 거와 비슷합니다. DNA 일부가 복사해가지고 DNA 일부를 복사해서 RNA를 만드는 것이고 청사진처럼.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든 RNA를 이용해서 우리가 단백질
단백질은 모두 20가지 종류의 아미노산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20가지 아미노산을 어떤 순서로 만들 건가 하는 거를 요 염기 3개씩 조합을 하면 모두 64가지의 조합이 나오는데 뭐 예를 들어서 요 AUA로 되어 있으면 요런 아미노산, GCC로 되어 있으면 요런 아미노산, UUC로 되어 있으면 요런 아미노산, 요건 시작, 요건 끝 이렇게 해서 요 암호로 그냥 이 설계도대로 DNA에 있는 설계도대로 복사해서 RNA를 만들고 RNA에서 있는 설계도대로 아미노산을 순서대로 조립하면 그게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20세기 생명과학이 찾아낸 이제 생명체의 가장 기본 원리가 되겠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DNA가 사람의 경우 어떻게 구성되나 보면 사람의 경우는 이 DNA가 모두 아까 A, C, G, C, T, T, T 하는 글자가 30억 글자로 구성된 30억 개나 구성되어 있는 그게 한 세트가 되겠고요. 근데 사실은 그게 정자의 한 세트, 난자의 한 세트를 가지고 있어서 그게 합쳐가지고 사람이 수정란이 되기 때문에 한 사람은 이제 2세트의 설계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설계도가 한 벌이 아니라 2벌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2벌의 설계도를 가지고, 그러니까 2종류의 설계도를 가지고 이제 세포가 구성이 되게 돼 있고, 그게 계속 복제해서 이제 수정란이 복제돼서 우리 몸에 있는 수십조 개의 세포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 또 이제 정자를 난자를 새로 만들어서 또 자손을 만드는 것이고요. 이렇게 이제 거대한 30억 글자짜리 2세트를 가지고 이제 우리 설계도가 구성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유전자는 또 뭐냐 하면요. 유전자는 그 30억 글자가 그러면 다 그 단백질을 만드는 쓰이냐? 그렇지는 않고 아까 제가 일부분 복사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전체 게놈 중에서 전체 DNA 중에서 아주 일부분만 복사를 합니다. RNA로. 필요한 것만 복사해서 그걸 단백질을 만들기 때문에 여기 전체 중에서 이렇게 복사되는 부분은 RNA 기준으로는 한 3.3%, 이게 DNA 단백질 만들어주는 걸 기준으로 한 1%밖에 안 됩니다. 전체 30억 글자 중에서 약 한 3천만 글자 정도만 단백질 설계도이고요. 나머지 99%는 단백질은 아닌 좀 다른, 좀 쓸데없거나 또는 다른 정보를 가지고 있을 뿐이고 한 1%만 실제 유용한 정보로 쓰이고 그걸 우리가 유전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유전자다, 이 부분이 유전자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런 덩어리가 한 2만 개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30억 글자 중에서 한 2만 개 정도 덩어리가 있어서 결국 한 2만 개 정도의 부품을 만드는 설계도 책자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2만 개의 설계도, 2만 개의 부품을 만든 설계도이긴 한데 이게 이제 좀 복잡한 게 우리 몸에도 굉장히 다른 많은 종류의 세포들이 있지 않습니까? 신경세포도 있고 피부세포도 있고 혈액세포도 있고 그럼 그게 다 왜 다르냐 하면 설계도는 똑같은데 어떤 세포는 그 2만 개 중에서 요거 만 개를 쓰고 대략 한 만 개 정도를 또 어떤 세포는 이렇게 만 개를 쓰고 또 어떤 세포는 이렇게 만 개를 쓰고 어떤 만 개를 쓰느냐도 다르고 양도 다릅니다. 어떤 세포는 그중에서 어떤 유전자를 굉장히 많이 복제해서 이걸 많이 이거 한 10대 이거 1의 비율로 만들고 어떤 세포는 요거는 한 10대 이거 한 1로 만들고 안 만들고 그래서 이렇게 어떤 유전자를 어떤 비율로 만들 거냐가 세포마다 다르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그게 상태에 따라 달라지기도 합니다. 보통 때랑 뭐 어디 추워질 때랑 열받았을 때랑 뭐 이런 것들이 다 달라져서 우리 세포가 여러 가지 이제 상황에 반응할 수 있는 모든 이제 그런 다양한 가능성을 이제 열어주고 이 조합으로 이제 다양한 기능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요약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크게 한 60억 글자의 설계도를 가지고 있고 그 중에서 일부를 세포마다 다른 종류의 다른 양의 복사를 해서 그 부품으로 세포들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게 우리가 그 20세기에 알게 된 이제 생명체 기본 정보고요. 이제 그래서 우리 몸에 있는 유전자를 하나하나 다루던 이제 학문에서 이게 이제 좀 전체를 한번 연구해보자, 이 전체를 한번 연구해보자고 할 때 이걸 이제 어떻게 이름을 붙일까 하다가 유전자란 말이 영어로 쥐인이고 유전자의 덩어리들이 이제 염색체로 되어 있는데 염색체를 크로모솜이라고 하니까 유전자들의 집합이라는 이름으로 쥐인놈 이렇게 이름을 붙였고요. 우리말로는 유전자와 염색체를 합쳐서 유전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전자 하나 두 개 가지고 연구하던 학문이 있고 이 2만 개 유전자 전체 30억 글자 또는 60억 글자 전체를 가지고 연구하는 이제 학문이 나오면서 이걸 유전체라고 이제 이름 붙였습니다. 근데 이제 유전체라는 말이 익숙치 않아 가지고 저는 유전체학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잘 모르세요. 뭐 석유 뭐 파시나요? 뭐 이런 얘기하는 분도 있고 그래서 게놈이라고 하는 말이 더 익숙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지놈이고 우리말로는 게놈인데 뭐 둘 다 어감은 별로 안 좋습니다만 그래서 주로 이제 게놈 연구를 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유전체인데요. 근데 이게 이제 왜
그 최근 들어서 이제 시작된 학문이냐 생각을 해보면 이 양에 있습니다. 양에 그 바이러스 하나가 이 바이러스 하나의 유전 정보가 뭐 바이러스마다 크게 다르지만 바이러스 유전 정보 하나 중에 좀 작은 걸 보면 한 3,000글자 정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000글자쯤이면 A4에 프린트하면 딱 한 페이지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A4 한 페이지 정도에 적혀 있는 그 설계도대로 살아가는 놈이 바이러스입니다. 근데 이제 대장균 정도만 해도요. 대장균 정도만 해도 이 대장균에 있는 유전 정보 하나를 다 모으면 한 300만 글자쯤 됩니다. 이 300만 글자를 그냥 우리가 읽을 수 있을 정도로 프린트하면 한 1000페이지 정도짜리 책입니다. 그 대장균 별거 아닌 그 대장균 하나도 한 1000페이지 정도짜리 책 정도에 적힌 설계도를 가지고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정보가 많은 거죠. 근데 사람은 이제 이 다세포 생명체니까 세포가 수십 조가 넘게 있고 그냥 한 세포만 딱 떼서 그 한 세포에 있는 DNA를 다 모았을 때 그게 한 세트가 3,030억, 그러니까 두 세트니까 60억 글자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60억 글자를 만약에 A4에 프린트한다 그러면 1000페이지짜리 책 2,000권이 됩니다. 2,000권. 1000페이지짜리 2,000권 정도의 분량입니다. 물론 뭐 요즘 같으면 USB 하나에 다 들어가지만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요즘 같으면 이제 본인의 게놈을 서열 분석하실 수 있거든요. 한 100만 원 정도 내면 본인의 게놈을 서열 분석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게놈 60억 글자가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다 하면 한 100만 원 가지고 하실 수 있는데요. 그 뭐 USB 하나 들어가지만 그래도 이게 폼나게 내 거실에 한번 쫙 이렇게 프린트 꽂아놓고 내 염색체 7번에 5페이지에 뭐가 있나 이렇게 탁 뽑아서 보고 싶다 이러시면 이게 2,000권 정도 1000페이지짜리 책 2,000권 정도 분량의 서고가 있어야 그걸 꽂아놓을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양인 거죠. 왜냐하면 제가 대학원생 때 이걸 다 수동으로 이제 박재호 쌤도 옛날에 저한테 많이 가르쳐주시고 제가 배웠습니다만 이 수동으로 유전자 서열을 분석을 했는데 그때는 한 3일 꼬박 실험해가지고 대학원생 실험해서 분석하면 한 500개 읽었습니다. 500글자. 그래서 3일 내내 해서 해야 500글자 한 A4 반 페이지 정도 읽을 정도인데 그런 거 1000페이지짜리 책 2,000권 정도의 분량이 우리 몸의 게놈이니까 이거는 그 뭐 도저히 예전 같으면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이제 분량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분량의 프로젝트를 그래도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돈을 30억 달러에서 한 50억 달러 정도의 돈을 들여가지고 한 세트, 그러니까 두 세트는 다 못하고 한 세트만 한 게 인간 게놈 프로젝트입니다. 그게 이제 2001년에 완성이 된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아주 역사적인 어떤 이 기념비적인 이제 프로젝트가 인간 게놈 프로젝트입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유전체학, 게놈 이제 학문이 시작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럼 우리가 이제 그 돈을 엄청 들여가지고 30억 개의 글자를 이제 다는 아니고 거의 대부분 다 읽어내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린 드디어 다 알게 된 건가요? 이제 인간 게놈의 비밀을 다 알고 도대체 인간이 어떻게 작동하는가 그 원리를 다 알게 된 거냐?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30억 달러를 들인 그 프로젝트는 단지 읽은 것뿐입니다. 읽은 거. 해석은 못하고 이렇게 뭐 복잡하게 잘 안 보이는 걸 보여서 아 이런 글자로 구성되어 있구나 하고 A, C, G, C,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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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G, G 마치 제가 독일어 어떤 불어 하나도 모르지만 알파벳 이렇게 보면 이게 불어구나 하고 이제 읽을 수 있지 않습니까 알파벳을. 그러니까 읽는 것까지 한 거고요. 해석한 건 아닙니다. 그냥 단지 읽어낸 것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 다음부터 우리가 할 일은 이제 이 인간 게놈 30억 글자를 가지고 인간이 도대체 어떤 원리로 이 인간 생명이 구성된 건지 알아내야 되는데 사실은 그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엄청 어려운 일인 거죠. 그러니까 우선 글자라도 알아보자고 읽어본 거고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걸 해석했는데 그게 굉장히 어려운 일인 거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제 인간 게놈의 비밀을 알아낼 수 있을까요? 사실 이게 종교와 관련된 세미나이긴 하지만 정말 신의 섭리라고도 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 신의 섭리를 어떻게 알아낼 수 있을까요? 쉽지는 않은 주제입니다. 아마 인간 게놈 30억 글자의 비밀을 완벽하게 다 알았다 하는 일은 당분간 적어도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이루어지지 않을 일일 것 같습니다. 엄청 어려운 일입니다. 단 여러 가지 좀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이런 게놈 분석 기술이 좀 되면서 사람만 한 게 아니라 다른 생명체도 좀 게놈을 분석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우선 다른 생명체랑 사람 거를 비교해 보자. 예를 들면 사람하고 쥐랑 얼마나 다른가? 사람하고 원숭이는 얼마나 다른가? 같은가? 이제 이게 좀 비교적 쉽게 해볼 수 있는 주제인 겁니다. 그 생각해 보시면
이런 겁니다. 우리 게놈 중에서 어떤 부분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사람이나 쥐나 심지어는 박테리아나 다 비슷하게 있는 글자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우리는 해석 못하지만 이 글자는 모든 게놈 서열에 항상 나타나는 그런 단어가 있으면 그거는 뭔지 모르지만 중요한가 보다. 생명체의 기본 원리를 구성하는 글자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이고요. 또는 뭐 중구난방의 글자가 있으면 이건 별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고요. 또는 어떤 생명체는 있고 어떤 생명체가 없다면 이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대표적으로 아주 이런 분야의 대표적인 연구로 유명했던 연구가 2002년에 이 스반테 파보 박사라고 이제 아주 유명하신 분인데 이제 고 생물학자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옛날 유골이나 옛날 이런 걸 화석 같은 데서 서열을 분석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그 뒤로 네안데르탈인도 연구하시고 뭐 이런 한 분인데 이분이 굉장히 재밌는 논문을 냈습니다. 2002년에 아주 크게 이제 이슈가 됐는데 이런 거죠. 인간만 있고 다른 동물은 다 똑같은데 인간만 다른 자리. 그런 게 있으면 그게 인간의 특성을 나타내는 게 아닐까. 예를 들어 아까 박재호 선생님께서 종교는 인간만 가진다. 그런데 모든 동물이 다 C인데 사람만 A인 자리가 있다면 그게 사람의 특성을 나타내는 게 아닐까? 이런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유전자 중에 하나가 이제 폭스피트란 유전자인데요. 요게 이제 좀 복잡한, 요 내용이 좀 복잡한 얘기긴 한데, 이거 조금 그래도 설명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우리 인간 게놈, 동물과 인간 게놈을 비교해보면 이제 글자가 다른 거, 여기 몇 글자 다르네? 이렇게 비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단백질을 이렇게 단백질 아미노산을 이제 바꾸는 글자 변이가 있고, 예를 들면 요게 C가 T로 바뀌면 원래 알라닌이라는 단백질로 번역될 게 트립토판으로 바뀌어. 이러면 좀 많이 바뀌는 거고요. 그 코드는 64개인데 아미노산 20개이기 때문에 요게 A가 C로 바뀌어도 어차피 똑같은 아미노산이야. 그래서 안 바뀌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단백질이 안 바뀌는 차이, 그러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은 차이, 단백질이 바뀌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 비율이 대략 다르긴 하지만 한 1대1쯤 됩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냥 그게 별거 아니면 되게 한 1대1 바뀌는 자리와 안 바뀌는 자리 1대1쯤 나와야 되는데 이 폭스피트라는 유전자를 보면 중요한, 그러니까 단백질이 아미노산이 바뀌는 변이와 안 바뀌는 변이의 비율이 극도로 차이가 납니다. 이건 뭐 얘기냐면 아미노산이 안 바뀌는 건 괜찮지만 바뀌면 절대로 안 돼. 굉장히 바뀌면 안 돼. 그러니까 잘 보존된 자리라는 겁니다. 이건 글자를 그러니까 복사하다가 하나라도 오타가 나면 큰일 나기 때문에 오타 나면 절대 안 되고 그대로 복사 잘해야 생명체 유지돼. 그래서 이 비율이 1대 되네. 1대 130이면 굉장히 그 중요한 자리여서 함부로 바꾸면 안 되는 자리인데요. 요건 되게 요 숫자는 이제 진화 시간에 따라서 바뀌기 때문에 이 숫자가 이제 크면 클수록 이 생명체가 진화상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잘 안 바뀌는 자리인데요. 근데 예를 들면 요거는 합쳐서 132개, 요거는 합쳐서 3개 뭐 이런 식인데 이상하게 사람하고 침팬지를 비교해 보면 사람한테서는 사람과 침팬지가 갈라진 지 얼마 안 되는데 이상하게 여기만, 그러니까 아미노산이 바뀌는 자리만 오히려 있고 바뀌지 않는 자리는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요게 더 많아졌다는 얘기는 좀 더 이게 우리가 포지티브 실렉션이라고 하는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이 부분이 바뀐 것만 더 잘 살아남았다. 뭐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뭔가 이 자리에서 진화가 이루어졌다는 그런 거고, 그렇다면 사람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와 관련돼서 중요한 걸 하기 때문에 이게 다른 모든 생명체, 특히 오랑우탄, 침팬지하고 다르고 사람한테만 나타나는 변이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 거고요. 근데 지금 그게 뭔지 모르죠. 사람만 가지고 있는 특성이 많지 않습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우연히 유전자에 도련변이가 있는 환자가 있었는데 이 도련변이가 있는 환자가 말을 못한다. 이걸 알게 돼가지고 그렇다면 이게 말과 관련된 유전자구나. 언어와 관련된 유전자구나. 그래서 이게 인간이 언어를 쓰게 된 이유가 이 유전자의 변이를 가지면서부터 언어를 쓰게 됐고 그게 아주 멀쩡해야 언어를 잘 구성하는데 이게 혹시라도 망가지면 언어 구성에 문제가 생긴 거다 해서 드디어 언어의 유전자를 찾았다고 해서 크게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게 이제 작년에 다시 이걸 반박하는 논문이 나와가지고 언어 유전자는 아니고 발성의 유전자일 뿐이지 언어 유전자는 아니다라는 다시 또 이제 반론이 나와가지고 그 약간 의미는 해석됐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다른 생명체와
사람을 비교함으로써 사람의 중요한 특성을 하나씩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이제 도구가 된 거죠. 이제 이렇게 해서 연구하면 사람과 다른 생명체의 차이들을 하나씩 찾아내고,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지만 결국 차이가 난다고 해서 이게 사람의 무슨 특성인가를 찾아내는 데는 그렇게 쉽지 않고, 우연히 이제 사람의 요게 돌연변이 되는 환자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알게 된 거지, 이게 쉽지 않거든요. 제일 좋은 거는 하나씩 이걸 바꿔가면서 사람한테 실험 조작을 해볼 수 있으면 좋지만, 그런 건 윤리적으로도 불가능하고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요거 하나 망가뜨리면 사람이 어떻게 되나, 저거 하나 망가뜨리면 어떻게 되나, 이렇게 해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쉬운 주제는 아니지만, 이런 주제를 통해서 인간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제 힌트를 조금씩 얻어나가게 됐습니다. 조금 더 주제를 바꿔서 좀 다른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애플의 유명 광고 Think Different라는 그 스티브 잡스에서 유명해진 말이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뜻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중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데, 다른 사람하고 다르게 생각해라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는데, 좀 중의적으로 저는 그 스티브에서 이런 말도 했다 그러죠. 다르게 생각해라, 하지만 너무 많이 다르게 하지 마라, 이런 얘기도 있는데, 저는 약간 이걸 다르게 중의적으로 생각해서, 다르게 생각하라고 하지 말고 이거를 차이를 생각해보자라는 말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차이를 생각해보자. 저희가 지금 아까 같이 이제 인간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한번 인간 개념을 이용해서 인간이 한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얻겠다고 했는데,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 개념은 다 똑같을까요? 인간 개념 프로젝트를 끝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한 질문이 그런 거였다 그래요. 그 개념은 누구 건가요? 누구 걸 했습니까? 라는 질문을 많이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일종의 우리가 생각하면 제일 표준적인 인간 한 명을 골라야 될 것 같은데, 그 표준적인 인간이 도대체 누구고 무슨 기준으로 골랐나? 이제 그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제 두 프로젝트가 있는데, 한 프로젝트는 그냥 여러 개 섞어서, 여러 사람 걸 섞어서 이렇게 했다고 하고, 정확히 이게 누구 거다라고 밝히지는 않고, 그냥 한 사람의 그냥 한 프로토타입에 대한 한 예일 뿐이지 특별한 누구 개인 건 아니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그 어떤 특정한 한 사람에 해당하는 한 세트, 그것도 두 세트가 한 세트만 알고 있을 뿐이지만, 사실 사람 개념은 다르지 않을까요? 서로. 그러니까 사람은 다릅니다. 사람은 상당히 서로 비슷하긴 하지만, 사실 그 비교 생물학자의 눈에 비추는 거 보면 사람은 굉장히 비슷하대요. 그러니까 그 종 내에, 같은 종 내에서 차이가 굉장히 적은 종이랍니다. 예를 들어서 좀 인위적이긴 하지만 강아지, 개만 생각해봐도 개에서 크기가 요만한 개부터 이만한 개까지 체중이나 키가 수십 배 차이 나는 그런 개체가 있는데, 다 컸을 때, 사람은 다 컸을 때 기껏해야 1m 좀 넘는 사람부터 기껏해 2m, 2배 이상 차이 안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농담처럼 우주 생물학자가 만약에 지구를 방문해가지고 지구에 있는 생명체 연구하다 보면, 호모사피엔스라는 종은 너무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다 똑같아 보인다, 구별을 못하겠다, 이렇게 할 정도로 굉장히 비슷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많이 달라 보이지만, 하여튼 그래도 우리 사람은 다 다르지 않습니까? 뚱뚱한 사람, 마른 사람, 나이 들어도 운동 잘하시는 분, 일찍 졸업하는 사람, 등등등등 굉장히 사람과 사람의 차이가 있는데, 사실 우리가 사람과 사람의 차이 중에서 이렇게 알고 있는 것도 있지만, 사실 우리가 서로 모르는 차이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우리 서로 달랐어? 하는 차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건 유전학 교과서에 나오는 예들이지만, 혀말기가 안 되시는 분, 되는 분, 또는 아예 굉장히 잘 되시는 분도 있고요. 귓바퀴를 크게 분리하면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서 붙는 사람과 내려가면서 붙는 사람과 구별된다고 그래요. 그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구부렸을 때, 그 히치하이커 썸이라고 그러는데, 엄지손가락이 구부러지는 사람이 있고 안 구부러지는 사람이 있고, 약간 구부러지는 사람이 있고, 이런 것들이 예전부터 사람들이 이런 것도 다르네, 이렇게 하는 게 교과서에 나온 것들이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좀 많이 있어요. 여기 들어보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혹시 이 중에서 그 물귀지이신 분 있으신가요? 물귀지? 귀지가 물귀지 있고 마른 귀지가 있는데, 있으시군요. 반갑습니다. 저도 물귀지입니다. 제가 물귀지인데, 저는 귀지가 이렇게 끈적끈적하게 나오는데, 저희 아버지도 물귀지고 저희 아들도 물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이런 기후비계를 어떻게 왜 쓰는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왜 이런 걸 쓸까 사람들이, 이걸 왜 팔까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나 말고 대부분은 다 이런 귀지, 마른 귀지를 가지고 있는 걸 알게 된 겁니다. 나중에 좀 또 반전이 있는데, 사실 전 세계적으로는 이게 더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여기 더 많지만,
그리고 혹시 그 아추 증후군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이제 말장난 같은 건데요. 아추가 재채기하는 소리를 나타내는 소리 아닙니까? 이게 영어로 오토조말 도미넌트 컴펠링 헬리오 옵살믹 아웃버스트.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성으로 전달되는 강제적인 해와 눈이 연결되는 발작 증후군 뭐 이런 얘기인데 좀 말을 만든 거고 말장난이고요. 햇볕을 보면 재채기하는 사람들 얘기하는 겁니다. 혹시 이 중에 햇볕 보면 재채기하시는 분 있으신가요? 햇빛을 보면 재채기하시는 분, 네, 있으시죠? 아까 그 귀지보다는 많을 겁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햇빛을 보면 재채기를 합니다. 저희 아들도 그렇고요. 저희 어머니도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건 전 몰랐어요. 무슨 얘기냐면, 어렸을 때부터 이제 저희 아들하고 같이 이제 아파트 산책 나가서 아파트를 나서면 같이 햇볕 보면 같이 재채기하고 이러면서, 당연히 사람 다 햇볕을 보면 재채기하는 줄 알았어요. 저는 제가 유전학자인지도 불구하고 지금 몰랐고 지금부터 한 7, 8년 전에 저희 집사람이랑 셋이 밥 먹다가 우연히 얘기를 했더니 놀랍게도 저희 집사람이 햇볕을 보면 재채기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하고 제가 놀래가지고 어떻게 사람이 햇빛을 보고 재채기 안 할 수 있을까? 이상하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알아봤더니 아니더라고요. 재채기 하는 사람이 소수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좀 있고요. 아리스토텔레스 책에도 나오고, 이름은 무슨 증후군이라 붙였지만 의학적인 중요성은 별로 없습니다. 유일한 의학적 논문 한 편이, 이게 좀 심하신 분은 운전하다가 터널을 빠져나올 때도 재채기를 하기 때문에 교통사고 위험성이 좀 올라갈 수 있다. 이런 논문, 의학적인 논문 말고는 거의 의학적인 증거는 없습니다. 이런 차이도 있고요. 이거 한 몇 년 전에 굉장히 유명했던 사진인데, 혹시 이 사진을 화이트 골드, 하얀색, 금색 드레스라고 보는 사람이 있고, 파란색, 까만색 드레스라고 보시는 분이 있거든요. 여기 혹시 화이트 골드로 보이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저는 화이트 골드로 보입니다. 네, 저는 화이트 골드로 보이거든요. 블루 블랙으로 보이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네, 그러시군요. 재밌죠. 그래서 이건 우연히 찍은 사진이고요. 원래 이 사진의 원본 드레스는 블루 블랙 드레스라고 합니다. 원본 사진은 블루 블랙 드레스인데 우연히 사진을 이렇게 찍히고 보니까 저도 화이트 골드로 보이기 때문에 이걸 블루 블랙으로 보시면 도대체 왜 블루 블랙인지 잘 모르겠지만 아마도 이 부분이 좀 블랙이고 이 부분이 블루로 보이시나 봐요. 근데 저 같은 이제 화이트 골드 보는 사람은 이게 완전히 화이트는 아니고 약간 푸르딩딩하긴 한데 이 정도면 또 하얀색 드레스가 조금 푸르스하게 찍혔다 이렇게 저는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우연히 찍힌 이 사진을 놓고 이 사진을 화이트 골드로 보는 사람과 블루 블랙으로 보는 사람으로 사람이 나눠집니다. 그래서 막 인터뷰하면서 당신은 뭘로 보입니까? 이렇게 인터뷰하고 막 그랬습니다. 저랑 저희 와이프는 화이트 골드로 보이고요. 저희 아들은 이걸 블루 블랙으로 봅니다. 그래서 갑자기 저희 아들이 출생의 비밀을 의심하면서 어떻게 이게 화이트 골드일 수 있냐, 말도 안 된다, 그랬는데, 요게 2013년인가 12년인가 이제 처음 2월에 인터넷에 막 뜨고 나서 그해 7월에 요거 관련된 논문이 3편이 나왔어요. 커런트 바이올로지 굉장히 좋은 잡지에 3편 논문이 나왔는데 아직도 이 원인은 잘은 모르는데 이게 이제 유전자와 관련이 있는지 환경인지 모르지만 좀 재밌는 거는 재밌다면 좀 그렇지만 좀 나이가 들수록 화이트 골드로 보는 경향이 올라간다는 얘기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여러 강의 했는데 제가 학생 강의했으면요, 학생들 강의할 때 의과대학 학생 강의했으면 한 90%가 블루 블랙에 손을 듭니다. 근데 오늘 여기 강의해 보니까 확실히 화이트 골드가 좀 많이 손을 드시네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게 약간의 우리 눈에 이제 색상을 인지하는 세포가 3개 있거든요. RGB, 레드, 그린, 블루 3가지 색상 세포가 있는데 사실 그 비율이 랜덤하게 결정되는데 그게 이제 사람마다 랜덤하게 결정돼 조금 블루 세포가 남들보다 적거나 많음에 따라서 요게 블루에 대한 인지도에 따라 달라지고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핸드폰 청색광이 눈에 나쁘다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3가지 종류의 세포가 다 나이 들면서 조금씩 퇴화되지만 청색광을 인지하는 세포가 좀 더 퇴화가 빠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이 들수록 청색광을 인지하는 감도가 좀 떨어져서 그래서 이거를 블루 블랙으로 보지 못하고 화이트 골드로 보는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차이들이 우리가 몰랐던 차이들을 많이 이제 알게 됩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의 차이가 왜 생기나를 보면 사실은 만약에 아까 귀지 같은 경우는 완전히 유전적으로 태어날 때도 결정되고요. 화이트 골드 블루블랙은 아직 모르지만 이렇게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걸 보면 태어날 때부터 다른 것 같지는 않고요. 또 어떤 경우는 이제 복합 키 같은 걸 예를 들면 키가 우유 많이 먹고 잠잘 줄 알면 키 크니까 후천적인 것도 맞기도 하고 하지만 엄마 아빠 키가 크면 애도 키가 큰 것도 사실이니까 유전적인 경향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경우는 아마 이제 두 가지가 다 복합되는 그런 이제
식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다시 돌아가서 사람이 조금씩 다르지 않습니까? 그럼 사람의 게놈을 비교하면 우리가 지금 아직 사람들의 게놈을 여러 명을 이제 분석해서 보면 사람들 게놈들은 얼마나 비슷하고 다를까요? 그러니까 한 사람한테 이게 두 세트씩 있는데 두 세트씩 이 두 세트씩을 만약에 쭉 저희가 서열 분석해서 본다 그러면 그냥 일견 보시면 어떻게 보시냐면 상당히 비슷해요. 여기 다 A면 다 A예요. 대부분 다 A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의 게놈은 상당히 비슷합니다. 생각보다 많이 비슷하고요. 가끔 이런 식으로 어떤 곳은 C, 어떤 사람은 T, 그래서 C 둘 다 C인 사람 두 세트가 한 세트는 C고 한 세트는 T인 사람, 뭐 두 세트가 다 T인 사람 이렇게 나눠지기도 하고 또 어떤 부분은 뭐 이런 게 여기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이렇게 바뀌기도 하고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경우는 이제 전체 인구 중에 한 뭐 20-30%는 있고 70%는 없다는 것도 있고 아주 뜨문뜨문 전 세계 60억 인구 중에 딱 한 명만 요 자리가 C이고 나머지 다 G다 이런 것도 있고 이런 변이들이 존재하긴 하는데 그게 아까 그 think different but not different에서 좀 차용하자면 우리 인간 게놈은 많이 다르진 않고요. 굉장히 비슷한데 하지만 다르긴 합니다. 그리고 인간들도 상당히 비슷하지만 좀 다릅니다. 그 인간의 차이가 아까 타고난 차이와 후천적인 차이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게놈이 뭐라고 했습니까? 게놈이 우리 몸에 설계도를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게놈이 달라서 설계도 다르면 처음부터 다른 제품이 나오겠죠. 즉 우리 게놈의 차이는 선천적인 차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반대로 우리가 타고난 선천적인 차이는 아마도 대부분은 서열의 차이일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과 사람의 차이 중에서 타고난 것과 후천적인 것 두 가지 중에서 적어도 타고난 것은 게놈 서열의 차이에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차이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게놈을 완벽하게 연구해서 게놈의 모든 비밀을 다 밝히자. 이건 참으로 먼 일이 될 텐데 사람과 사람의 차이를 게놈과 게놈의 차이만 가지고 어떻게 연결해보자 하는 것은 조금 더 전체 게놈을 다 알자보다는 조금 더 쉬운 주제입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게놈의 비밀을 조금씩 알아나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른 기지와 물 기지를 비교해 봤더니 뭐 이게 좀 어려우지만 요 마른 기지인 사람도 이게 다 A고 물 기지인 사람도 여기가 다 G 한 글자가 바뀌면 요 한 글자가 바뀌면 마른 기지와 물 기지가 된다는 걸 알아냈습니다. 요 ABCC11 유전자에. 근데 재밌는 건 요 A와 G, 그러니까 A가 마른 기지, G가 물 기지인데 이 A와 G의 분포를 보면 인류의 조상이라는 아프리카는 다 G고요. 다 G고 100% G고 인류가 이렇게 이동했는데 나와가지고 이렇게 이동해서 좌회전 한 사람들이 유럽으로 갔고 죄송합니다. 우회전한 사람들이 이제 아시아로 왔는데 유럽인들도 상당수가 G입니다. 물기지입니다. 근데 이게 동쪽으로 오면 올수록 A 마른 기지가 많아져가지고 이 한국이 되면 거의 100%A가 됩니다. 왜 그런지 보자면 이 자랑스러운 한국인의 유전자, 한국인은 거의 대부분 다 이 A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이 다 A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AA끼리 결혼하면 또 AA가 나오는 거죠.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왜 한국인들은 이게 A로 바뀌어서 마른 기지를 가지고 있을까? 그건 잘 모릅니다. 우연인지 마른 기지가 특별하게 어떤 중요한 특성을 가진 환경에 살게 된 건지. 근데 귀지 가지고 이렇게 뭐 사람들이 더 잘 살아남고 뭐 결혼을 잘하고 있을 것 같지는 않는데 재밌는 현상은 있습니다. 이게 귀지만 마른 게 아니라 여기 A가 되면 그 우리 몸에 이제 땀샘 중에서 그 겨드랑이 땀 냄새 관련된 그 글랜드가 있는데요. 그 분비선인데 그 분비선도 말라서 땀 냄새가 안 납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서양 사람들에 비해서 몸 냄새가 안 나는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양에 보시면 이 데오도란트라고 이 탈취제 시장이 엄청 큰데 한국에서 이게 안 팔리는 이유가 한국에서 땀 냄새가 안 나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뭐 구글 사진을 보면 한국에서는 이게 잘 안 팔린다. 왜? 다 ABCC11 유전자가 다 돌연변이 돼서 그렇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떤 유전자 하나가 이런 특성을 나타낸다는 걸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이거 가지고 우리가 많은 뭐 이해를 할 수 있어요.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생각해보면 우리가 생명과학이라는 또 과학이라는 주제는 굉장히 넓고 할 게 많지만 우리 유전학이라는 걸 잘 생각해보면 유전학은 차이를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생각해보십시오. 멘델이라는 사람이 처음 유전학을 할 때 뭐 완두콩 가지고 이렇게 연구를 하셨을 텐데 예를 들어서 전 잘 완두콩에서 잘 모릅니다만 뭐 완두콩 꽃잎이 예를 들어서 빨간색이라 칩시다. 그럼 빨간색이 완두콩 꽃인데 왜 빨간색일까?
뭐 그 이유를 봤더니 완두콩에 유전자 뭐가 있는데 어떤 효소가 있는데 그 효소가 땅 속에서 무슨 물질을 흡수해서 그거를 뭐로 바꿔서 아주 빨간색을 만든다. 뭐 그건 굉장히 재밌는 연구 주제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뭐 원예학이나 뭐 염색이나 데 쓸 수 있겠지만 저도 유전학자는 관심 없습니다. 유전학자는 모든 완두콩이 빨간색이면 관심 없습니다. 그건 뭐 딴 생각 하라 그러고 유전학자는 다 빨간데 하나 하얀색이 튀어나와야 다 빨간데 얘가만 하얗네? 교배시켜보자. 다음 세대도 하얘? 그러면 재밌네. 도대체 뭘까? 다른 초파리는 다 날개가 있는데 날개 없는 초파리가 나오면 날개 없는 초파리가 나왔네? 이건 왜 다를까? 그러니까 차이를 연구하는 사람이 유전학자거든요. 그래서 유전학자들은 이 사람과 사람의 차이를 주목하고 이 사람과 사람의 차이 중에 선천적인 차이만 우선 생각하면 선천적인 차이는 게놈설이 있을 거고 게놈설도 복잡하지만 사람들 게놈설을 비교해서 일단 차이가 나는 부분이 어디 있나만 알아내고 어떤 차이가 어디를 만드느냐. 즉 제가 재채기를 하긴 하는데 재채기를 하는데 재채기를 한다는 건 아마도 제 게놈설 어딘가가 C고 안 하신 분은 T고 뭐 그런 차이가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재채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간 게놈에서 그런 차이들이 나는 부분만 뒤져서 그것만 조사해 보면 인간과 인간의 차이를 상당히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차이만 연구하면 인간의 본질을 연구하는 거와 어쩌면 다르지만 오히려 게놈을 쉽게 연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그래서 아까는 제가 처음에는 사람과 침팬지의 차이를 연구할 수도 있지만 사람과 사람의 차이를 연구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주제가 되는 거죠. 오히려 쉬운 접근 방법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그냥 사람 게놈들 쫙 서열 분석해가지고 요게 다르면 재채기하고 요거 다르면 뭐 빨간색 화이트 골드로 보이고 요거 다르면 뭐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럼 이거 다르면 당뇨병 걸리고 이거 다르면 뭐 이거 다 쉽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두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어려움은 뭐냐 하면 이게 아까 그 물기지 뭐 마른기지처럼 그냥 딱 유전자 하나로 결정되면 좋은데 아까 키나 이런 것처럼 많은 경우는 환경하고 유전이 다 복합되기 때문에 그 키 작은 사람 한 명을 골랐다고 해서 이 키 작은 사람이 원래 키 작은 체질을 타고나서 작은 건지 체질은 키 클 체질인데 어렸을 때 뭘 잘 못 먹어서 키가 작은지 알 방법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키 작은 사람 골라가지고 좀 분석해 본다고 키 작은 특성을 찾아냈다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잡한 경우는 상당히 이렇게 쉽지가 찾아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특성 중에서 단순하게 유전자 딱 하나에서 결정되는 건 생각보다 별로 없습니다. 뭐 아주 희귀 유전병이나 아까 귀지 이런 것들만 좀 있고요. 이런 거는 이제 대신 찾아내긴 되게 쉬워요. 요즘 기술이 발전돼서 금방 찾아낼 수 있고요. 찾아내면 굉장히 좋습니다. 찾아내면 일단 그 특성에서 완벽하게 이해를 해고요. 왜 귀지가 이렇게 물귀지와 마른귀지가 나눠지는가? 왜 땀 냄새가 나는가? 또 그게 어떤 기준으로 그렇게 되는가? 뭐 얼마 도움이 될지 안 되지만 예측도 할 수 있어요. 애가 태어나자마자 이 아이는 마른귀지로 될 운명입니다. 하고 미리 예측해 줄 수 있고요. 심지어 뱃속에서도 당신의 아기는 태어나면 마른귀지가 될 겁니다. 예측해 줄 수도 있고요. 또 우리가 유전자를 완벽히 이해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게 이런 그 통로에서 이렇게 뭘 뽑아내는 그 통로 단백질이니까 우리가 그 보통 냄새를 없애기 위해서 계속 무슨 향수만 뿌리는데 그 단백질에 딱 결합해서 그 단백질의 기능을 확 줄여버리는 약물을 개발하면 아주 영구히 효과적으로 그 땀 냄새를 해결할 수 있겠네. 라는 식으로 우리가 어떤 생명체 기전을 이해함으로써 완벽한 치료체를 찾아낼 수 있기 때문에 유전자를 찾아낸다는 것은 그걸 이해하고 예측하고 답을 찾아낼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좋은데 문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알고 싶은 많은 특성들 암이니 고혈압이니 당뇨 같은 질병들과 키나 몸무게 뭐 이런 것들이 대부분은 복합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두 명 연구해서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유전자 하나 가지고 결정된 것도 아니고 유전자와 생활 습관과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상당히 찾아내기도 어렵고 찾아낸다 하더라도 그거는 100% 예측이 아니라 이런 유전자를 타고났으면 남들보다 가능성이 좀 올라갑니다. 이 정도일 뿐이지 당신은 반드시 당뇨병에 걸립니다. 당신은 반드시 키가 187cm가 될 겁니다. 이렇게 예측할 수는 없는 거죠. 이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두 번째로는 이 결정을 하려면 사람을 한두 명 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한 수십 명, 수백 명, 심지어는 수십만 명을 예를 들어서 키의 유전자를 찾고 싶다 그러면 키 큰 사람과 키 작은 사람을 한두 명 해서 되는 게 아니고 키 큰 사람 한 수십만 명, 키 작은 사람 수십만 명 비교해야 여러 가지 그 유전자들을 다 비교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사람을 많이 분석해야 되는데 이게 게놈 분석 비용이 지금 싸졌다고 하지만 아직도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그렇게 인간들을 쫙 서열 분석해서 이게 키를 결정하고 이게 뭐 몸무게 결정하네라고 할 만큼 아직 연구를 못했습니다. 비싸서요. 그래서 우리는 아직까지 게놈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게놈에 대해서 이렇게 연구하면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방법론을 생각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우리는 게놈의 의미를 모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지금 결정적인 이제 변환이 오고 있습니다. 2009년, 10년부터 게놈 서열 분석이 굉장히 비쌌는데요. 굉장히 비싸서 아까 말씀드린 한 세트 30억 개 하는데 30억 달러 들었고요. 30억 달러. 뭐 어마어마한 돈이지 않습니까? 그게 비용이 점점 싸져가지고 지금 엄청나게 값이 싸졌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기계들이 막 엄청 나은 기계들이 새로 나왔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기계를 하나 저희 이제 뭐 이렇게 국내도 몇 대 많이 있는데 이런 기계를 하나 갖다 놓으면 이 기계로 한 44시간 정도 돌리면 연기서를 몇 개를 꺼낼 수 있냐면 6조 개, 6조. 60억 개도 아니고 6천억 개도 아니고 6조 개의 연기서열을 단 이틀도 안 되는 시간에 읽어낼 수 있을 만큼 기술이 발전했습니다. 굉장히 이제 이 기술들이 발전해가지고 가격만 따지면 인간계론 프로젝트를 처음에 할 때 한 30불 들었고 벤터라는 사람이 할 때는 한 3억 불 들었고요. 그 제임스 왓슨이라고 하는 DNA 아버지를 이제 설문사 때 한 100만 불 들었고 저희가 2009년에 2007년 이 기계 사가지고 겨우 2009년 논문을 냈는데 한국인 게놈을 처음 했을 때 한 30만 불, 한 3억 원 정도 들었고 그게 점점 떨어져가지고 2014년에는 드디어 한 1000불대로 떨어졌고요. 1000불대로. 그때 이제 원가가 한 그 정도고 지금 현재 2019년은 한 서비스 가격으로 한 1000불 정도 한다고 돼 있고요. 최근에 영국에서 100만 명 게놈 프로젝트, 50만 명 게놈 프로젝트를 하겠다고 선언했는데 50만 명 게놈 프로젝트를 하는데 예산을 200만 파운드를 썼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보면 우리 돈 한 6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한 사람 게놈한테 한 60만 원 정도가 이제 떨어진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그 대량으로 해서 그렇긴 하지만, 그러니까 지금 한 1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뭐 도매로 하면 한 60만 원, 싸게 낱개로 하면 한 100만 원 정도면 한 사람이 게놈을 서열 분석할 정도만큼 가격이 이제 싸진 거죠. 이게 이제 최근에 일어난 변화입니다. 예전부터 사람들이 게놈 서열 분석이 1000불만 되면 굉장히 세상이 많이 바뀔 거다. 그래서 $1000 게놈 시대가 오면 좋겠다. 또 올 거다. 이런 예측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000 게놈이 무슨 의미일까요? 이 프랜스 콜린스 박사는 인간게놈 프로젝트를 완성하시고 나서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아마 강력한 노벨상 수상자 후보이시고요. 인간게놈 프로젝트를 완성하고 나서 그 미국 유전체 연구 소장을 하셨고요. 그래서 그때만 해도 이제 $1000만 되면 의료에게 필수적으로 사용될 거다 얘기했고, 그 뒤로는 이제 미국 더 승진하셔가지고 미국 NIH, 미국의 모든 그 생명 의료를 다 관장하는 차관급 그런 자리인데 거기에 현재 NIH 디렉터로 있고요. 오바마 대통령 때부터 오바마의 오른팔 역할을 하셨고, 트럼프 대통령이 바뀐 다음에 여전히 안 잘리고, 그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다음에 그 NIH 디렉터인 이 프랜스 콜린스 박사를 자르려고 했는데 여러 국회의원들이 편지 써가지고 이 사람 자르면 안 된다 하는 바람에 못 자르고 아직도 NIH 소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분도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우리 의료 분야에서는 두 가지 사람과 사람의 차이 중에 두 가지 큰 특성.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질병에 걸리지는 않는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폐암에 잘 걸리고 어떤 사람이 당뇨에 잘 걸리고 어떤 사람이 고혈압에 잘 걸리는지를 우리는 여러 가지 환경적인 인자, 햇볕을 많이 쬐면 피부암에 잘 걸린다, 담배를 많이 피면 폐암에 걸린다, 야채를 많이 먹어야 대장암에 안 걸린다와 함께 유전자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어떤 유전자를 타고난 사람들이 어떤 질병에 잘 걸리는가를 알면 좋겠다. 두 번째는 더 중요한 건데 약물에 대한 반응입니다. 우리는 지금 약을 쓰면 다 듣는 줄 알지만 상당히 많은 약들을 써보면 듣는 사람이 있고 안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럴 경우에 써보고 안 들으면 약을 바꾸거나 용량을 조절하면 되긴 하지만 그런 도중에서 이제 시기를 놓치기도 하고 비용이 많이 청구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떤 약에 어떤 치료에 제일 잘 들을지 알 수 있다면, 또 어떤 건 굉장히 효과가 좋은 약인데도 불구하고 부작용이 좀 심해서 못 쓰는 약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부작용이 없는 누구한테 나타날지 알면 그 사람 빼고 다 쓰면 되니까, 이게 어떤 사람한테 부작용이 생기고 어떤 사람한테 이 약의 효과가 들을지만 알면 쓸 수 있는 약도 많아지고 의사도 행복해지고 환자도 행복하고 제약회사도 행복하고 모든 사람이 행복한 그런 미래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모든 약이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아까 제가 사람을 화이트 골드 블루블랙에 나눌 수 있는 것처럼 어떤 약은 써보면 다 잘 듣는 약도 있고요. 그런 건 그냥 다 쓰면 됩니다. 근데 어떤 약은 희한하게 이렇게 듣고 그렇게 안 듣네? 우리 몰랐는데 사람이 마치 겉으로 똑같아 보이지만 화이트 골드 블루블랙을 나누는 것처럼 이 약을 써보니까 잘 듣는 사람이 이만큼 30%, 안 듣는 사람이 70%가 있네. 또 이상 이 약을 들으니까 또 이번에 이렇게 한 20%가 잘 듣고 저렇게 80%가 안 듣네 하는 걸 우리가 알아낼 수 있다면 훨씬 더 치료가 쉬워질 거고 돈도 적게 들 거다 하는 게 이제 의학에서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자는 게 맞춤의학이고요. 그래서 개인의 유전체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이게 질병이 걸리기 전에, 약을 쓰기 전에 미리 어떤 질병이 잘 걸릴지, 어떤 약을 써야 잘 들을지를 알아내서 이걸 질병을 예측하고 예방하고 진단하고 치료에 쓰자. 이게 이제 미래형 맞춤의학인데, 사실 이걸 반대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거 좋은 일이겠죠. 그런데 여기에 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문제점들이 있는데 몇 가지 문제점이 있냐면, 첫째 가장 중요한 문제점은 아직 모르는 게 많아서, 알면 우리 인간 게놈의 비밀을 다 알아내면 그때 하면 되는데 아직 모르는 게 많아서 당장 하기 힘든 게 있고요. 이게 이제 논란의 여지가 좀 있는 게, 가끔 이걸 하면 그럼 아까 말씀드린 인간이 그럼 언제 죽을지, 뭐 무슨 병에 언제 걸릴지 다 알아내는 거야? 그렇게 착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렇지 않거든요. 단지 확률만 맞춰줄 뿐이고요. 더 중요한 게 이게 이제 개인정보와 차별이라는 것 때문에 쉽지 않다는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게 이제 성격 같은 건데, 성격이 100% 유전에서 결정되지 않지만 대부분 우리가 타고난 이제 후성적으로 수련이라든가 교육에서 결정되지만, 뭐 성격 결정하는 유전자가 조금 있지 않겠습니까? 뭐 조금 있겠죠. 근데 사실 그 뭐 차이는 한 1%밖에 안 되고 99%가 나중에 후천적으로 결정된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에서 체형 검사를 하는데 이 양이 딴 점수가 비슷하니까 뭐 이거 유전자 검사 한번 해봤더니 이 사람 성격이 조금 더 더러울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사람을 채용해서 잘라버리면 사실은 그 내 성격의 99%는 내 후천적으로 결정되는데, 내가 타고난 이유 하나로, 내가 어쩔 수 없는, 이게 인종차별이나 성차별처럼 내가 타고났다는 이유 하나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로 차별을 받으면 어떡하냐. 이거 함부로 하기 위험한 것 같다. 이런 걱정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걸 통해서 인간이 무병장수하는 날이 올 거다고 너무 낙관해도 안 되고, 가타카라는 이런 재밌는 영화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유전자 검사를 해서 미래가 결정되는 미래 사회를 든 영화인데, 이게 GATTACA라는 게 연기서열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재밌게 따서 가타카라고 영화를 붙였는데, 이런 영화는 굉장히 미래를 비관적으로 보고 있는데 저는 둘 다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100%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간에 이런 게 오긴 올 겁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는 4가지 필수 요소가 있어야 되는데요. 하나는 이제 사람의 게놈서열을 굉장히 빠르고 정확히 읽는 기술이 있어야 되고, 뭐 이건 이미 와 있습니다. 이건 이미 왔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제 어떤 사람들이 당뇨에 잘 걸리는지, 어떤 사람이 키가 큰지, 어떤 사람이 화이트 골드로 보이는지, 어떤 사람이 재채기를 하는지를 알려면 그 사람의 변이 정보와 그 사람의 특성을 쫙 모으는 빅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이 빅데이터를 모아야,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키를 하려면 10만 명의 키데이터가 있어야 키를 유전자를 찾을 수 있는 것처럼, 이 방대한 빅데이터가 있는데 이게 없어서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현재 없어서 아직 못하고 있고요. 이게 되면 지금 나중에 유전학자 필요 없어질 겁니다. 유전학자 필요 없이 그냥 AI가 뭐 수십만 명의 데이터 집어넣고, 자, 이 사람들의 키, 몸무게, 뭐 당뇨병 다 넣을 테니까 이 중에서 어떤 게 당뇨를 결정하는지 알아봐. 그러면 AI가 다 찾아주겠죠. 그래서 이것도 이미 기술이 많이 발전돼가지고 이것도 별로 문제 안 될 것 같고요. 요게 이제 문제고, 근데 이제 4번째 문제가 이 시장인데, 뭐 제가 자본주의적인 생각인지 모르지만, 이제 우리 그 기술 오리엔티드된 사람들이 놓친 것 중 하나가, 암만 발전된 기술이라 하더라도 이제 수요와 공급이 이제 시장이 형성되지 않으면 그 기술이 이제 시장에 나설 수 없는데, 그거를 이제 가장 중요한 요소로 얘기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현재 우리가 게놈 서열을 왜 분석 못하냐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못해요. 예를 들면 제가 당뇨 연구를 하고 싶으면 당뇨 환자 한 10만 명, 정상인 한 10만 명만 분석하면 당뇨 유전자를 좀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20만 명 게놈 분석하려면 얼마 드느냐? 100만 원 잡으면 얼마죠? 한 2천억 원쯤 있어야 되네요. 2천억 원. 2천억 원을 누가 잘 주시면, 정부가 주시든지 누가 독지가 저한테 2천억 원을 주시면 제가 당병 유전자를 한번 찾아보고, 당병 유전자가 있으면 찾을 수도 있고, 혹시 없으면 못 찾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2천억 한번 줘보세요. 그러면 아무도 안 주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그 돈을 또 당뇨 연구하는데 2천억 쓰면 또 고혈압 연구하는데 또 누가 또 2천억 씁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 돈이 없어서 연구를 못 하고 있는데, 이게 전문가들은 굉장히 기술이 발전되면 시장이 자동으로 열릴 거다 얘기를 하니까, 내가 굉장히 좋은 핸드폰 만들면 이게 그냥 당연히 시장에서 1등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시장은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기술이 좋다고 팔리는 게 아니라 소비자가 사야 되는데, 소비자가 사는데 가장 중요한 팩터는 가격이라고 합니다. 가격. 그러니까 제품이 좋아서 사는 게 아니라, 제품이 좋아, 한번 줘도 비싸면 안 사고, 제품이 좀 허접해도 값이 싸면 사기 때문에 일단 가격이 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아까 1,000불이라는 가격은 뭐냐면, 게놈이라는 어떤 서비스가 연구자의 품을 떠나서 시장에 진입하려면 최소한 1,000불은 돼야 된다. 그 이하로 떨어져야 시장에 진입하지. 1,000만 원짜리 서비스에서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100만 원만 되면 사람들이 사거든요. 그러니까 한 100만 원 정도 가격이 떨어지면, 그러면 이게 시장에 들어갈 수 있고,
그러면 굳이 연구자가 돈을 내서 막 정부가 돈을 내서 할 필요 없이 사람들이 자기 돈 내서 게놈 분석하겠다는데 그 돈 모아가지고 데이터를 쭉 모으고 10만 명, 1000만 명, 100만 명, 1000만 명 모으면 그 데이터로 분석하고 그러면 데이터는 더 쌓일 텐데 이거를 굳이 연구자가 하지 말고 소비자가 자기 돈 내고 하도록 하면 좋지 않겠냐. 그러면 시장이 형성되고 그럼 아까 가장 큰 문제 빅데이터가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시장에 이거를 빨리 오픈해야 된다. 라는 이제 주장이 결국 이 게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이제 요인이라고 사람들이 얘기했던 거죠. 근데 여기는 아직 논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얘기한 건 일반적인 상품 얘기고요. 이 게놈 분석을 의료 상품으로 생각한다면 이 예외가 의료 시장이잖아요. 의료 서비스는 그렇게 엉성하게 일단 내놓고 나서 팔고 나서 보자가 안 되잖아요. 완벽히 검증되지 않으면 시장에 못 나가는 게 때문에 이 게놈 분석을 의료 상품으로 본다면 조금 더 신중하게 가는 게 맞고 일반 상품으로 본다면 일단 시장에 내고 나서 시장의 반응을 보고 뭐 문제는 나중에 해결하는 게 맞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미국은 후자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성차별금지법, 인종차별금지법과 함께 유전자 차별금지법이 만들었어요. 유전자 검사 마켓도 좋은데 단 이러이러한 데는 절대로 하면 안 돼. 직장 채용, 뭐 대학 뭐 입학 이런 데는 절대로 하면 안 되고 일단 그런 거 빼고는 일단 해봐 하는 게 이제 미국 입장이라면 한국은 여러 가지 부작용 때문에 아직은 이걸 허용을 하지 않고 있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허용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은 이미 이런 상용화된 서비스가 있어서 이걸로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임상적으로 쓰는 서비스도 있고요. 재미로 펀 지노믹스라 해서 이거를 그냥 너무 심각하게 하지 말고 재미로 쓰는데 예를 들면 겁니다. 특히 미국 사람들은 이제 족보가 없다 보니까 당신의 조상, 당신의 피를 봤더니 당신 피 속에 당신은 백인인 줄 알았더니 한 4.4% 아시아 피가 섞여 있다. 뭐 이런 거 발표 좀 되게 재밌어하면서 신기하다 뭐 이런 걸 좋아하기도 하고요. 또 뭐 재미로 아까 뭐 귀지, 뭐 커피, 당신 커피 마셔도 괜찮은 사람입니다. 당신 술 먹으면 얼굴 빨개집니다. 뭐 이런 것들을 예측해주는 그런 재미로 하는 서비스들을 좀 해주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뭐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등장을 했고 뭐 애플도 여기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사람들은 어쨌든 간에 이 PC가 $1,000 떨어지면서 이 지금 인터넷 혁명은 사실 시작은 PC가 값이 싸지는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학생 때 석사 때 처음 PC를 샀는데 그때 인터넷도 되기 전인데도 저는 100만 원짜리 286 컴퓨터 샀었거든요. 그러니까 전 세계 PC가 쫙 깔리니까 그 깔린 서비스를 PC를 이용해서 뭔가 해보려고 하다 보니 인터넷 같은 혁명이 나온 것처럼 어쨌든 게놈 값이 싸지면 언제가 많은 사람들이 자기 게놈을 분석할 거고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자기 게놈 정보를 알고 있는 시대가 오면 그 시대를 그걸 이용한 어떤 여러 가지 새로운 서비스들이 나올 거고 그러면 그걸 이용한 어떤 게놈 인더스트리 지금의 PC 산업 같은 새로운 게놈 산업이 나올 것이다. 이건 돌이킬 수 없는 어쩐 미래에 반드시 일어날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제가 좀 두려워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이게 과연 저는 유전학자 입장에 있으니까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이거 분석하고 싶은 사람이긴 한데 이게 정말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거 아닐까? 정말 인간이 마치 이게 바벨탑처럼 알아서는 안 될 어떤 지식을 드디어 알아서 뭔가 세상을 잘못 여는 건가? 아니면 이게 정말 인류한테 필요한 걸까? 가끔 고민합니다. 근데 또 어떻게 보면 제 롤모델이라고 있는 프랜시스 콜린스 박사님이 독실한 크리스찬이세요. 그분이 이런 책을 썼어요. 자기는 이 게놈은 신의 언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신의 뜻을 해석하는 굉장히 독실한 크리스찬이신데 이 게놈 프로젝트야말로 신의 뜻을 우리가 해석하는 좋은 툴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이걸 잘 이용해야 된다고 이제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저도 이걸 이제 조심스럽게 이제 좀 얘기를 하고 싶고 결국 그러면 제가 굉장히 큰 담론으로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아직 답은 못 내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 조금만 이제 정리하면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신의 섭리라고 할까요? 뭐 자연 법칙이라고 할까요? 우리가 거슬러 쓰는 자연 법칙이 있고요. 물리화학 법칙이 있고 그에 따라서 생명체가 구성되고 있고 그 생명체가 모든 생명체가 공통적으로 가지는 어떤 게놈 서열 게놈의 그 특성이 있습니다. 아직 우리는 그걸 알기도 하고 모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모든 인간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성도 있습니다. 이제 그걸 언젠가 우리는 이제 이런 게놈 연구를 통해서 인간이란 과연 무엇인가, 인간이 생명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인간은 과연 또 다른 생명체와 뭐가 다른가를 찾아내겠죠. 또 한편 우리 게놈에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허용하신, 조물적 허용하신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들은 당장 우리의 여러 가지 건강이라든가 미래를 위해서 쓰일 수 있는 정보들입니다. 근데 이 유전학이 항상 조심스러웠던 것이 유전학이 저희는 차이를 얘기하지만 유전학이 조심스러운 게
유전학의 20세기 초반에 아픈 역사가 있죠. 차이가 차별로 이루어졌던. 그래서 한동안 피부 색깔 연구를 못했습니다. 피부 색깔 같은 거 연구하면 굉장히 이상한 사람 보는 거죠. 그런 건 왜 연구하냐. 사람을 차별하는, 사람의 차이를 연구하는 학문은 마치 사람을 차별하기 위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차이를 연구하는 학문에서 굉장히 안 좋게 바라봤고요. 이제는 약간 이제 우리가 그런 우생하게 좀 근대에서 벗어나서 좀 차이를 얘기해 보자고 하지만 여전히 사람과 사람의 차이를 연구하는 건 굉장히 조심스러운 이제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차이가 조물주가 허락하신 차이라고 생각하면 그 차이야말로 이제 그 본질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모든 생명체 본질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는 그 차이를 좀 과감하게 긍정적으로 수용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특히 이제 우리가 종교라는 측면이 인간의 여러 가지 도덕적인 문제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 게놈의 이 비밀이 열렸을 때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재반 문제들을 여러 종교 지도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이제 머리와 이 지식과 이 힘을 빌어서 우리가 해결해야 미래에 부작용이 없는 게놈을 이용한 우리 인간의 비밀을 알아내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우리 유전체에 대해서 세계에 아주 석학이신 우리 김종일 교수님이 폭넓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유전체가 뭔지 그 대략적인 아웃라인을 가지셨을 거로 생각합니다. 더 궁금한 내용은 우리가 요 옆에 대회의실로 옮겨서 8시 반까지 지금 한 8시 5분이 됐기 때문에 기념 촬영 전부 나오셔서 한 분도 빠지지 말고 기념 촬영 하시고 8시 반까지 토론하고, 오늘 새로 오신 분들은 시간이 되시면 이따 7층에 우리 세포은행 제 실험실에 가서 실험실에서 살아있는 세포도 좀 보시고 그렇게 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전원 앞으로 나오셔서 기념 촬영 해주시면, 우리 교수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